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가 이제 법제 개선 분과 제1회 세미나인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이 법제 개선 분과에서 첫 번째 주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선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법률들이 처음에 제정되던 개정 단계에서 논란이 있고 찬반의 그런 주장들이 있고 한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 그 처벌 대상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타겟팅이 돼 있고, 이런 법이 참 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찬반 대립에 있어서도 진짜 지금까지 법 시행 단계에서부터 제정 후 지금까지 지금 적용되고 있는 판결 선고가 이제 두 가지 판결 선고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까지 노동계하고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고 계속 평행선을 그리면서 전혀 좁혀지지 않는,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노동부의 또 생각은 또 전혀 제3의 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 정원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랑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참 법 규정을 지금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16개 조문밖에 되지 않는 짧은 조문이고, 실질적으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 조문은 2개 또는 3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개 가지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뭔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질지, 얼마나 처벌이 돼야 되는지, 이거를 계속 다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법 규정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취지와 적용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좀 적절한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되는 게, 그러면은 이 중대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예방 정책이 중요하냐, 처벌이 중요하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혹자는 이제 당연히 예방 중심의 정책을 계속 펼쳐야지, 처벌을 한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 그래가지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1년간 사고 난 거를 보더라도 전혀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또 노동계에서는 이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니까 계속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다. 더 강하게 계속 처벌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법 실효성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원래 처음 법 제정할 단계처럼 법을 개정을 해야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예방이 중요하냐 처벌이 중요하냐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방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예방이 목적이고 처벌은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제1조에 의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를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제정된 건데, 사실 이제 이게 처벌 중심으로 법이 딱 제정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기업들이 사실 예방이 중요한 거는 마음속으로 알지만 어떻게 하면 처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사고를 100% 다 예방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되지 않으려면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뭔가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처벌 규정은 맞지만, 처음 제정할
동기가 우리 가족이 그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를 입었는데 어떻게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처벌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냥 동일하게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냐. 그 사람도 처벌받아야 된다. 그냥 사업 현장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대표자가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응보 개념이 좀 들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처음에 법 제정 그 발의안들을 보면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그 법안들이었는데 이게 어떤 그 제정 과정에서 그런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빠지고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대립적으로 아직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보면은 고용노동부는 사실 기업을 처벌하거나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중대재해 발생 숫자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지 뭐 기업이 처벌되고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법이 운영돼서 중대재해 숫자가 어떻게든 줄일 수 있게 그 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기업들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처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와 그다음에 노동부, 정부의 어떤 개선 방향이 지금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 30일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크게 4가지 핵심 그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 두 번째가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 세 번째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 확산. 네 번째가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잘 운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잘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 중에 한 꼭지로 그 오른편에 있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감독 행정 법령 기준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뿐만이 아니라 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이 일부로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이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광역수사본부도 만들고 굉장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 근로감독관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운영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소주제 하나에 불과하고 어떻게 하면은 회사들이 그 실질적인 그 그러니까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은 게 그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라고 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 제조 부분에 집중 관리하겠다. 그리고 추락기인 부딪힘 등의 사고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겠다. 하청에서 40% 이상 사고가 나니까 하청을 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그 개선 조치 중에 하나로서 3번을 보시면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딱 타겟팅해서 제정을 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대기업
같이 여러 전국적으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각 현장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법령과 회사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구분될 수 있고 그 의무가 조금은 분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인데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단일 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단일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보건관계법령을 그 사업장 단위로 다 준수해야 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겨서 그거에 따른 의무도 다 준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일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를 동시에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산안법상 의무도 준수하면서 또 중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의무가 뭐 분리되는 건지 뭐 다른 건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뒤에서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거를 규정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세분화해가지고 뭐 이른바 13가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3가지 의무라는 게 뭐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실제 사업에서 운용할 때는 그러면은 어느 수준으로 이거를 하면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그 선고된 한국제강 사건까지 해가지고 이제 두 개 선고가 됐었는데 그 두 개 선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다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심리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판단했겠지만 그래서 그게 어떤 중요한 선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걸 이행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노력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중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선례들이 좀 쌓여야지 그 부분이 이제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로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상의 조치이자 시스템에 관한 의무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라는 의무인데 시스템이라 하면은 뭐 인력 예산, 뭐 조직,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게 어딘가에 미비점이 발생해서 발생한 책임을 경영 책임자라는 자연인 한 명한테 책임을 지우는 게 이게 맞냐? 그러면 경영 책임자가 뭘 잘못했을 때 뭐 이게 잘못한 게 있어야지 책임을 형사 책임 원칙상 잘못한 게 있어야지 책임을 질 텐데 그 부분이 좀 그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밑에 이상한 해외 사례 해가지고 써놓은 게 명시적으로 어떤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써놓진 않는데 해외 사례를 잘 보면 뭐 이제 그러니까 자연인을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국의 기업가실치사법은 기업에게 상관없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리고 뭐 매출액에 비례해서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도 어떤 자연인 개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과징금이나 뭐 높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좀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감독 계획에서도 보시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상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위반 사항을 막 발굴해내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 요인을 진단 개선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걸 목적으로 이제 감독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면은 종래에는 노동부에서 그 산업안전 감독을 하게 되면은 그 개별 구체적인 안전조치 여부, 뭐 개구부에 추락 방지를 했는지, 뭐 안전대를 잘 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거에 대해 과태료 매기고 형사처벌할 사람 할 거 뭐 벌금 그러니까 송치하고 이런 식으로 근로감독을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식의 근로감독이 아니라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잘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근로감독을 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해서 집중 관리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도입해서 시행하겠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잘 보면은 확인 사항으로 단순히 위험성 평가를 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지, 아차 사고나 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수립한 위험성 개선 대책을 실행하고 확인하는지,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등을 통해서 뭐 교육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이런 내용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라는 걸 밝히고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세 번째로 일반 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해서 어떤 그 재해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는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1단계로 어떤 그러니까 1단계로 근로감독을 해가지고 뭘 잘못했다 지적을 한다기보다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대신하는 거죠. 위험성 평가를 대신해가지고 어떤 개선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그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감독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 이것도 고위험 사업 위주로 감독을 하겠다는 거여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용노동부의 그 감독 방향이든 정책 방향이든 어떤 법 개선 방향이든 이런 것들은 기업에게 자기 규율 재량을 넓히면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사전 예방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자기 규율 체계를 강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보시면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결국은 뭐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작업을 하든지 사전에 그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한 위험 요인을 제거 대책 통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 대책이 실시된 하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시행령에서 열거한 것들이 경영 책임자가 경영 방침을 세우는 등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유해 위험 요인을 관리 개선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전담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관리 감독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도 수립해가지고 평가 관리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그 체계도 마련하고 뭐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현장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의견 청취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할 때는 잘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고 협력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도급관리 기준도 마련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업체 선정하고 뭐 영양 평가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고 정부가 뭐라고 하면은 그것도 잘 이행하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규정을 한 거예요. 시행령에서.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업마다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됐어요.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해 놨는데 뭐 저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문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법에서 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 빠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하나 빠지면 그거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수사기관에 가면은 뭐라도 빠진 게 있으면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중처법 위반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준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선고된 온유 파트너스 사건이든 한국제강 사건이든 보면은 저 의무들 열거된 의무들을 다 적시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온유 파트너스 사고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전혀 안 갖춰진 영세한 건설 업체로 보이는데 그 법원 판결에 보면 이제 검찰에서 기소 자체도 그렇게 했고요. 검찰에서 기소 자체도 이 여러 가지 의무 중에 위험 요인 관리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안전보건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그러니까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 3개를 적시했고 법원에서도 그 3개가 위반됐다라고 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조차도 만약에 저게 다 위반됐다 그러면은 저거를 다 열거하고서는 저거 다 열거된 의무 위반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중처법 위반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땐 뭐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든지 저 의무가 꼭 뭐 다 중요하지 않다고 봤든지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이제 지금 자기 규율 체계라는 거를 강조하고 그런 게 이렇게 세세하게 의무들을 열거하는 게 회사의 자율적인 그 재해 예방 노력에 오히려 저해되는 측면도 있고 흔히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그 중대재해처벌법 처음 제정됐을 때 이거는 사업주를 위한 법도 근로자를 위한 법도 아니고 로펌을 위한 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게 하도 열거된 의무도 많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법무법인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런 상황이 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꼭 필요한 걸로 줄이고 회사의 자율 규율 체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게 노동부의 개선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사 대응 업무도 많이 하는데 그 앞서서도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우리 이 정도 했으면은 사고 나도 처벌 안 받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죠. 저도 진짜 알 수가 없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노동계에서는 지금 뭐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엄청 철저히 수사를 하고 기업에서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를 수사를 하지만 이게 어느 수준을 이행했을 때 법 준수가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검찰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올리면 검사가 계속 재지휘 내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5번 검사가 재지휘 내린 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건의 근로감독관이면 진짜 때려치고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수준으로 이게 어떤 법이 뭐 말하자면 어떤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준수 의무만 예시로
보면 단순히 절차를 마련한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절차를 마련하고 본사에서 그거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감독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 어딘가가 이제 뭐 법 위반 여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법 위반 여부가 판단이 될 텐데 그게 참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게 계속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혹시 법적 책임을 증대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제목을 딜레마 사안이라고 달아봤는데, 예컨대 이제 도급 사업주인데 뭐 이제 사회 도급을 한 경우도 있고 사내 도급을 한 경우도 있는데 안전조치 그러니까 협력사에서 그 사고가 많이 나니까 협력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안전 감독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혹시 그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명령으로 불법하게 하는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중첩법상 지배운영 관리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 중첩법상 의무도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이 지배운영 관리상 책임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책임을 덤탱이 쓰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정원 변호사님도 아까 건설공사 발주자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내가 건설공사를 발주했는데 그래서 뭐 안전조치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업장 내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막 안전대도 체결 안 하고 안전모도 안 쓰고 막 공사하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안전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관여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관여함으로 인해서 혹시 도급 사업주로 판단돼서 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제 삼표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되는데, 내가 경영 책임자는 아니고 그 회사 대표이사도 아니고 어떤 그 그룹사의 어떤 뭐 회장이나 그런 책임자인데 계열사들이 안전하게 그 모든 어떤 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좀 보고를 받고 안전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시라기보다는 뭐 좀 관심을 갖고 이럼으로써 내가 경영 책임자로 인정이 돼가지고 책임을 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이제 정원 변호사님도 제시해 주신 그런 판결인데,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이고요. 공장의 지붕 공사를 하다 그 공장의 지붕 수리 공사를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건설업체에서 와가지고 지붕 수리 공사를 하다가 추락한 그런 사안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검사는 이 원청에서 그 건설 공사를 발주한 원청에서 그 공사를 할 때 뭐 작업 허가서도 끊고 뭐 이렇게 그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고 그런 사정을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급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내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했는데 그 안전보건 법령상 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고, 반면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둔 사람은 오히려 처벌이 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이런 수사기관이든 법원에서 요 유사한 판결들을 자꾸 내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법상에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 사항은 어떤 것들을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라는 걸 발족을 했고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개선 TF를 발족한 그 다음 날 바로 민주당에서 산재 예방 TF라는 걸 출범해가지고 오히려 반대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TF를 구성을 하고, 민주노총에서는 고용노동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고용노동부의 주요 개정 방향을 정리해 보면 앞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4가지 정도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구성 요건을 세부나 명확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행령상 열거된 의무들이 많고,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이 있는 의무로 좀 축소하고 그 법령상 의무 내용도 좀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습 반복 다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그 자연인 개인에 대한 처벌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벌금, 과태료, 불법이익 환수제도 등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대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실제 아까 여러 가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정합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적용 시기를 좀 미룰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고, 네 번째로 이제 그 전반적인 중대재해처벌법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이 체계적이고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면 개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학계에서는 뭐 교수님들에 따라서 노동계 측에 좀 이게 친숙한 분들도 있고 경영계 측에 친숙한 분들도 있고,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한 10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그런 개정 취지에 맞도록 범죄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부수 처분도 도입하고 입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지지하는 교수님들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근본 전제로 해가지고 좀 축소해야 된다,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교수님들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중대산업재해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계의 개선 방향도 제정 전부터 해서 제정 후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그러니까 계속 주장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게 맞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이게 가장 우선되고, 두 번째로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존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재 방식이나 적용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얘기한 뭐 경제벌 전환이라든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원청 책임도 구체화해야 되고 뭐 처벌 요건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법정형이 너무 높으니까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업주 의무 사항에 대한 인증제 운영을 또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전적으로 아무리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딱 발생하고 나면은 실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다 컨트롤하냐. 그러니까 좀 사전에 어떤 인증기관 정부의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됐고 잘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인증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실제 사고가 나더라도 감면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정원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듯이 사실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발생하고 근로자의 과실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근로자의 책임도 좀 명확히 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 그 예방 정책이 더 중요하다. 산업 안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 법률 개정 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에는 유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동계는 또 완전 극명하게 반대인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개선 자체를 언급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상 이게 인재 판결 선고 2개 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아직 뭐 제대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뭐 법 개정 운운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 개정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 발의안들 거기로 돌아가는 게 맞지 이거를 뭐 축소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는 주장들인데요. 여기 열거된 거는 돌아가자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경영 책임자 정의를 명확히 하자. 뭐 CSO 자꾸 뭐 CSO 얘기하는데 대표이사로 명시해서 무조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발주자도 건설공사 발주자는 지금 자꾸 막 다 제외되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지금 제정안이 이제 발의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징역형은 하한형인데 벌금형은 상한형만 있으니까 벌금도 하한형을 도입하자. 네 번째로 단순히 사고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사고 나서 보니까 막 현장 훼손하고 사실 은폐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형사처벌도 규정하자. 그리고 5인 미만은 제외되어 있는데 거의 뭐 5인 미만 사업장은 죽지 않을 권리가 없냐. 거기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해야 된다. 공무원 처벌 규정도 도입하고 재판 중에 피해자 유족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흐름하고 그러니까 노동부 그리고 경영계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평행선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협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줄여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도 이게 계속 논의는 하고 열심히 노동부도 TF 구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경영계에도 뭔가 계속 어떤 안을 제시하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국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이 시행돼가지고 지금 여러 사고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되고 또 판결도 나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법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법 적용 과정에서 그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위헌론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상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